잠깐의 침묵 그녀가 영원히 사라지기 전 마지막 일격이었다. 전화는 끊겼다. 박민주는 화면을 응시했다. 뉴스 앵커는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 무미건조하게 떠들었다. 경찰은 용의자도 단서도 확보하지 못했다는 늘 듣던 레포토리였다. 강지훈이 죽었다. 살해당한 것이다. 그건 한 가지를 의미했다. 자신이 옳았다는 것을. 박민주는 의자의 등을 기댔다. 두 손은 완벽한 정적 속에서 깍지 낀 채 계산된 침묵을 지켰다. 이건 더 이상 황태석 부장판사나 사설 교도소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건 권력 통제, 그리고 거대한 시스템에 감히 맞서는 자는 누구든 침묵시키려는 음모에 관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잘못된 상대를 건드린 것이었다.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우연이라고는 할 수 없을 만큼 빼곡했다. 공기는 나지막한 대화들로 웅궁거렸고 기자들은 수첩 뒤에서 속삭였으며 방청객들은 자리에서 뒤척였다 하지만 진짜 긴장감이나 불확실성은 없었다. 단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여기 있는 모두가 이미 결과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황태석 부장판사는 돌처럼 굳은 표정으로 높은 법대에 앉아 있었다. 불필요한 말도 쓸데없는 움직임도 없었다. 이건 재판이 아니었다. 박서연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기 전에 거쳐야 할 형식적인 절차 체크리스트에 불과했다. 박민주는 팔짱을 낀 채 뒷자리에 앉아 있었다. 조작된 재판을 전에도 본 적 있었지만 이건 법 절차라는 가면을 쓴 처형이었다. 그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젊고 야심만만하며 누군가에게 매수된 국선 변호인이 배심원석으로 향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존경하는 배심원 여러분, 검사가 부드럽고 능숙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이 사건은 간단합니다. 피고인 박서연은 차량 강도 사건 현장 근처에서 발견되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증거는 명백합니다. 박민준의 입술이 굳게 다물렸다 명백하다고 이 방을 가득 채운 부패의 악취만이 명백할 뿐이었다. 검찰은 시간을 끌지 않았다. 첫 번째 증인 최동수 경관이었다. 그는 깔끔하게 다려진 제복 차림으로 마치 어떤 결과도 두렵지 않다는 듯 거만하고 편안한 자세로 증인석에 앉았다. 용의자가 그 지역에서 수상하게 행동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최 경관이 말했다. 접근하자 도주하려 했습니다. 박민준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다. 거짓말이었다. 그는 딸 서연이 도망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렇게 키우지 않았다. 서연은 당당히 맞서며 해명을 요구했을 것이다. 최 경관은 몸을 앞으로 숙여 배심원들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행동은 방금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행동과 일치했습니다. 박민주는 이를 악물었다. 실질적인 증거는 단 하나도 없었다. 모호하고 주관적인 언어들. 최 경관이 수십 번은 써먹었을 법한 대본이었다. 다음 증인이 증인석에 들어섰다. 소위 피해자라는 자였다. 중년 남성 보수적인 정장 차림 진실해 보이면서도 과도하게 감정적이지 않도록 세심하게 연출된 태도였다. 그날 밤 그녀의 얼굴을 똑똑히 봤습니다. 그가 말했다. 저를 공격한 사람이 그녀라는 것을 의심치 않습니다. 박민주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그의 날카로운 시선이 남자의 얼굴에 고정되었다. 그는 거짓말쟁이를 알아보는 눈이 있었다. 저 남자는 평생 서연을 본 적도 없는 자였다. 배심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효과가 있는 듯했다. 국선 변호인이 일어섰다.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패배를 직감한 남자였다. 그는 목청을 가다듬고 결코 충분하지 않을 얇은 사건 파일을 뒤적였다. 박민주는 그를 유심히 살폈다. 신출내기 과로에 시달리고 예산도 부족하며 최악인 것은 겁에 질려 보였다. 그는 몇 가지 예상 가능한 질문을 던지며 소위 피해자 진술의 허점을 찌르려 했지만 남자는 잘 연습한 대로 단호했다. 변호는 거의 아무런 효과도 내지 못했다. 박민주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놈들은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겠지. 이미 이겼다고 생각할 거야 하지만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어. 자신들이 정말로 누구를 상대하고 있는지 얕봤던 거지. 법정의 긴장감은 살아있는 생물처럼 두껍고 숨막히고 가차 없었다. 황 판사의 의사봉이 날카롭고 절제된 동작으로 내려쳐졌다. 검찰 측 계속 진행하십시오. 박민주는 두 손을 마주 잡은 채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그의 얼굴은 침착했다. 너무나 침착했다.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다. 재판장님,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절제되어 있었다. 이 법정이 성급한 판단을 내리기 전에 저는 새로 발견된 증거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이 증거는 이 사건뿐만 아니라 우리 사법 시스템의 심장에 도사리고 있는 음모를 폭로할 것입니다. 법정 안이 술렁였다. 황 판사는 의사봉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이 재판은 근거 없는 비방을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박 변호사, 박민주는 흔들림 없는 시선으로 그를 돌아보았다. 아닙니다. 이곳은 진실을 위한 자리입니다. 그러고는 USB 드라이브를 꺼냈다. 박민준이 증거 판독기에 장치를 삽입하는 순간 법정 안의 공기가 바뀌었다. 검사조차 긴장했다. 스피커에서 지지직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떨리지만 분명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만약 당신이 이걸 듣고 있다면 그들이 실패했다는 뜻입니다. 배심원석에서 날카로운 탄식이 터져 나왔다. 강지훈이었다. 이것 때문에 저를 죽이려 했겠죠. 하지만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방 안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다. 황 판사가 무슨 짓을 하는지 봤습니다. 그는 사건을 조작하고 아이들에게 긴 형량을 때립니다. 소외 계층 아이들이죠. 소년원은 그가 보내는 아이들 머릿수대로 돈을 지불합니다. 이건 사업입니다. 언제나 사업이었어요. 황 판사의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법대를 쥔 그의 손마디는 하얗게 변해 있었다. 그날 밤 박서연을 체포했을 때 그녀가 무고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명령이 있었죠. 우리 모두 그랬습니다. 그들은 이걸 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묻을 수 있다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당신이 이걸 듣고 있다면 강지훈의 깊은 숨소리, 그들이 해냈다는 뜻입니다. 녹음이 끝났다. 한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다. 그러자 혼란이 일었다. 소란 속에서 박민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재판장님, 검찰은 조작된 증거와 거짓 증인에 의존했습니다. 저는 이 법정의 진실을 말해줄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법정 뒷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한 여자가 들어섰다. 김유진이었다. 황 판사는 눈에 띄게 굳어졌다. 그는 그녀가 누구인지 알았다. 김유진은 선서대로 천천히 걸어갔고 그녀의 손은 약간 떨리고 있었다. 뒤이은 침묵은 견딜 수 없을 만큼 무거웠다. 저는 황 판사님 밑에서 일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단호했다. 수년 동안 그분의 법정에서 사건을 처리했습니다. 모든 것을 봤습니다. 그녀는 힘겹게 침을 삼켰다. 아이들은 경미한 혐의로 들어왔다가 터무니없는 형을 받고 나갔습니다. 기각되었어야 할 사건들이 그렇지 못했습니다. 가족들은 자비를 구했지만 결코 얻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황 판사에게 향했고 처음으로 그는 시선을 피했다. 처음에는 제가 문제 삼을 일이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숨을 내쉬었고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하지만 그러다 패턴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돈 사설, 교도소 계약. 그녀는 배심원들을 향해 돌아섰다. 더 일찍 말했어야 했지만 두려웠습니다. 잠시 침묵, 그리고 그녀는 황 판사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황 판사는 의사봉을 내리쳤고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이것은 본 사건과 무관합니다. 박민주는 알 수 없는 표정으로 한 걸음 다가섰다. 무관하다고요.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치명적이었다. 당신이 바로 본 사건입니다. 판사님. 뒷줄의 기자들은 미친 듯이 받아 적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검사는 사라지고 싶은 표정이었다. 배심원들. 그들은 더 이상 박소연을 보고 있지 않았다. 황 판사를 보고 있었다. 그때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법정 뒷문이 활짝 열렸다. 연방 수사관들이 정확하고 숙련된 동작으로 들어섰다. 그들은 봉인된 영장을 든 채 법대로 다가갔다. 황태석 판사 법무부 명령에 따라 귀하는 직권남용 뇌물, 수수사기, 공모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됩니다. 법정 안에서 일제히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처음으로 황 판사는 동요하는 듯 했다. 그는 의자를 뒤로 밀치며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을 했지만 이곳은 더 이상 그의 법정이 아니었다. 그가 수년간 통제해온 시스템이 마침내 그에게 등을 돌린 것이다. 그리고 그는 막을 수 없었다. 법정은 정의를 찾는 방청객이 아닌 한때 이 남자를 두려워했던 자들로 가득 찼다. 황 판사가 한때 권위 있게 거닐었던 똑같은 대리석 바닥 위로 이제 그의 발목에 채워진 족쇄가 끌리는 소리가 울렸다. 그는 더 이상 황태석 부장판사가 아니었고 더 이상 자신의 법정에서 건드릴 수 없는 왕도 아니었다. 이제 그는 죄수였다. 교도관들이 그를 피고인석으로 이끌었고 그는 뻣뻣한 힘으로 의자에 앉으며 평정을 되찾으려 애썼다. 박민주는 앞줄에서 알 수 없는 표정으로 지켜보았다. 그는 너무 많은 싸움을 겪었기에 감정에 휩쓸리지 않으려 했다. 그러나 의사봉이 내려쳐지자 이 순간의 무게를 무시할 수 없었다. 처음으로 황 판사가 부패시킨 시스템이 그에게 책임을 묻고 있었다. 황 판사의 체포는 단지 첫 번째 균열일 뿐이었다. 그러자 댐이 터졌다. 전국 여러 주에서 12명의 판사가 연루되었다. 50명이 넘는 경찰관이 증거 조작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국내에서 가장 부유한 인사들 중 일부인 사설교도소 경영진들이 공모 및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되었다. 부패는 깊었을 뿐만 아니라 의도적이고 계획적이며 수익성이 높았다. 속보검찰 전국적 양형비리 스캔들 적발. 부패 사건 급증으로 사법 시스템 위기. 아이들은 화폐가 아니다. 시위가 터져 나왔다. 수년간 자녀들의 정의를 위해 애원했던 부모들이 법원 앞에 서서 책임을 요구했다. 시스템의 생존자들이 하나둘씩 나섰다. 그들은 잃어버린 세월, 도둑맞은 순수 판사의 의사봉 아래 짓밟힌 꿈에 대해 이야기했다. 처음으로 그들의 목소리는 무시될 수 없었다. 판결이 낭독되었을 때 황 판사는 반응하지 않았다. 모든 혐의, 유죄 뇌물, 수수사기, 공갈 공모, 형량 무기징역. 그 말의 무게가 공기 중에 떠돌았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무기처럼 권력을 휘둘렀던 판사가 그 힘을 박탈당한 것이다. 박민주는 여전히 뻣뻣한 자세로 약점을 보이지 않으려는 황 판사를 지켜보았다 하지만 이제 뭔가 달랐다. 그의 권력은 사라졌다. 교도관들이 그를 데려가려 움직였지만 돌아서기 전에 그는 박민준에게 마지막 시선을 던졌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도끼가 서려 있었다. 정말 이게 뭔가를 바꿀 거라고 생각하나? 박민준은 동요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그의 시선을 마주했다. 그는 더 가까이 다가갔다. 아니, 잠시 후 조용하지만 확신의 찬 목소리로 말했다. 이미 바뀌었소. 황 판사의 입이 일자로 굳어졌다. 처음으로 그의 가면이 벗겨졌다. 교도관들이 그를 끌고 나갔고 무거운 법정문이 그의 뒤에서 쾅 닫히면서 황태석의 시대는 끝났다. 철문이 삐걱거리며 열리고 저 너머의 세상이 드러났다. 햇빛이 거칠고 여과 없이 쏟아져 들어왔다. 교도소의 형광등 불빛 아래서 몇 달을 보낸 후라 거의 너무 밝게 느껴졌다. 박서연은 돌려받은 작은 소지품 가방을 품에 안고 문지방에 서 있었다. 안도감을 느껴야 했다. 자유를 느껴야 했다. 하지만 그녀가 느낀 것은 공허함뿐이었다.
따뜻하고 익숙한 손길이 그녀의 어깨에 닿았다. 그녀는 돌아섰다. 박민준 그녀의 아버지였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그를 대한민국 검찰총장도 그녀를 위해 시스템과 싸운 남자도 아닌 그냥 아빠로 보았다. 평소 그토록 날카롭고 위험있던 그의 눈에는 이제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안도감과 죄책감이었다. 말없이 그는 그녀를 꽉 안았다. 서연은 저항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그 품에 녹아들지도 않았다. 그녀 안에 무언가가 변해 있었다. 차로 걸어가던 중 문 너머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어이 박서연. 서연이 돌아섰다. 창살 너머로 익숙한 얼굴이 보였다. 민율이 이 벽 안에서 몇 달을 함께 보낸 소녀. 오늘은 나가지 못하는 소녀였다. 유리는 씩 웃었지만 눈에는 웃음기가 없었다. 그녀는 창살에 접힌 종이 쪽지를 내밀었다. 서연은 망설이다가 그것을 받았다. 내 아빠가 한 일 들었어. 유리의 목소리가 이제 더 낮아졌다. 넌 정말 우리랑은 달랐나 봐. 그 말은 따끔했지만 서연은 반박하지 않았다. 유리가 틀린 말은 아니었으니까. 서연은 집으로 가고 있었다. 유리는 남아 있었다. 그리고 다른 많은 아이들도 마찬가지였다. 서연은 아버지 차 뒷좌석에서 쪽지를 펼쳤다. 글씨는 지저분하고 급하게 쓰였지만 의미로 가득 차 있었다. 박서연 포기하지 말고 싸우라고 했지.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진심이었더라. 다음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너 때문에 아직 희망이 있어. 우리 잊지 마 유리. 서연이 그 글자들을 응시하자 잉크가 번졌다. 그녀는 빠르게 눈을 깜빡이며 목구멍을 조여오는 감정의 파도를 밀어냈다. 그녀는 너무 오랫동안 나가기 위해 싸웠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 막 시작이었을 뿐이다. 강의실은 조용한 에너지로 술렁였다. 교과서를 펴는 부드러운 소리, 키보드를 두드리는 규칙적인 소리 수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낮은 운걸거림. 박서연은 필기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다잡기 위해 펜을 쥔 채 앞자리에 앉아 있었다. 자신이 있는 곳,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의 무게가 닷처럼 가슴에 내려앉았다. 그녀는 옆자리의 얼굴들을 둘러보았다. 어떤 이들은 항상 이것을 꿈꿔왔기에 이곳에 있었다. 어떤 이들은 부모님이 기대했기에 이곳에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다른 무언가를 위해 이곳에 있었다. 유리를 위해, 또 다른 희생자들을 위해, 사건 종결이라는 딱지가 붙은 파일 속에 묻힌 모든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 교수 한 명이 연단으로 걸어와 헛기침을 했다. 헌법학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가 말했다. 시작하죠. 서연은 자세를 바로 했다. 그녀의 새로운 싸움이 막 시작된 것이었다. 그날 저녁 늦게 그녀는 부엌 식탁에서 아버지와 마주 앉았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그들 사이에는 벽도 창살도 족쇄도 없었다. 오직 아버지와 딸만이 있었다. 박민준은 한동안 그녀를 바라보다가 커피 잔을 내려놓았다. 이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 알지? 서연은 흔들림 없는 시선으로 그를 마주했다. 알아요. 박민준은 한숨을 쉬며 얼굴을 쓸어내렸다. 시스템은 하룻밤 사이에 바뀌지 않아. 그 배후에 있는 자들, 그들은 쉽게 권력을 포기하지 않지. 잠시 후 작고하는 듯한 미소가 떠올랐다. 나도 마찬가지지만. 그녀의 아버지는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자부심 걱정, 평생 싸워온 전투들. 그리고 이제 그의 딸이 같은 전쟁터에 발을 들여놓았다는 것을 아는 마음. 누군가를 떠올리게 하는군. 그가 중얼거렸다. 서연이 눈썹을 치켜 올렸다. 아주 똑똑한 사람이겠죠 아마. 박민준이 씩 웃었다. 아주 고집 센 사람. 그들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러자 서연은 노트북을 향해 손을 뻗어 펼쳤다. 화면에 사건 파일이 나타났다. 새로운 이름, 새로운 불에, 새로운 싸움. 박민준이 한숨을 쉬었다. 서연이 씩 웃었다. 익숙해지시는 게 좋을 거예요. 아빠, 전 이제 시작이니까요. 다른 이야기, 시작. 로렌 머서의 경우를
한국식으로 각색 당신이 법 위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현주는 그들을 무시하고 꽉 쥔 주먹으로 군중을 해치고 나아갔다. 그녀의 변호인 송지은 변호사가 바쁜 걸음으로 그녀 옆을 따랐다. 손상된 이미지를 수습할 방안을 논의해야 합니다. 송 변호사가 낮은 목소리로 다급하게 말했다. 그 법정에서의 언행은 몇 분 만에 헤드라인을 장식했어요. 이현주는 코웃음을 쳤다. 이미지 수습 같은 건 필요 없어요. 이 사건이 사라지게 만들어야죠. 송 변호사는 갑자기 멈춰서서 이현주를 마주보게 했다. 이건 사라지지 않아요. 이현주 씨 판사님께 무례하게 군 순간부터 당신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당신에게 불리한 영상 증거가 쌓이고 있는 지금 새로운 전략이 필요해요. 이현주는 거칠게 숨을 내쉬었다. 좋아요. 뭘 제안하는데요? 송 변호사는 목소리를 낮췄다.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실수를 인정하되 당신의 오랜 헌신적인 복무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형량을 최소화할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현주의 턱이 굳어졌지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해야 할 일은 뭐든지 해요. 그냥 여기서 벗어나게만 해줘요. 지방검찰청 사무실에서 임수아 검사는 사고 당시의 추가 영상을 검토하고 있었다. 젊은 목격자가 제출한 영상은 대중의 분노를 일으켰지만 새로운 각도의 영상들이 나타나면서 더욱 치명적인 상황이 드러나고 있었다. 그녀는 재생 버튼을 눌러 이현주의 차가 교차로로 돌진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런데 근처 보안 카메라에 찍힌 이 영상은 결정적인 무언가를 보여주었다. 이현주는 경적을 울리기 훨씬 전에 윤재혁 씨를 보았던 것이다. 그녀에게는 멈출 시간이 있었다. 그녀는 그러지 않기로 선택한 것이었다. 임 검사는 의자의 등을 기댔다. 이건 단순한 과실이 아니에요. 고의적인 난폭 운전입니다. 옆에 있던 차장검사 빅터 콜드웰, 한국 이름 차도현, 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법정에서의 태도를 보면 배심원들은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알게 될 겁니다. 자신이 법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임 검사의 전화가 울렸다. 윤재혁 씨의 딸 윤은지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얘기 좀 해요. 중요합니다. 다음 날 아침 다시 법정 이현주는 짜증을 감추려 애쓰며 피고인석에 앉았다. 분위기는 이전보다 더 무거웠고 법정은 10,000원을 넘어섰다. 이현주와 같은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까지 와 있었지만 그들의 표정은 알 수 없었다. 오진석 판사가 들어서자 모두 일어섰다. 이번에는 이현주도 망설이지 않았다 같은 실수를 2번 반복할 생각은 없었다. 모두 앉으십시오. 판사가 말하고는 임 검사에게 시선을 돌렸다. 임 검사 진행하시죠. 임 검사가 일어서서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재판장님, 검찰은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다른 각도에서 촬영된 보안 카메라 영상으로 이현주 경위의 행동을 더욱 명확히 해줄 것입니다. 송 변호사가 즉시 이의를 제기했다. 이 증거는 더 일찍 제출되었어야 합니다. 저희는 검토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오 판사는 법정 경위에게서 USB 드라이브를 받아들고 생각에 잠겼다. 임 검사, 왜 이것이 처음에 제출되지 않았습니까? 재판장님, 저희는 이 영상을 어젯밤에야 확보했습니다. 그 중요성을 고려하여 즉시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한번 보죠. 법정의 조명이 어두워지고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었다. 이번에는 증거가 명백했다. 이현주는 단지 부주의했던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윤재혁 씨를 보았고 멈출 수 있는 충분한 3초의 시간이 있었지만 대신 과속으로 통과하기로 선택했던 것이다. 방 안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다. 칼로 벨 수 있을 만큼 긴장감이 팽팽했다. 오 판사가 이현주를 향해 돌아섰다. 이현주 경위, 이 점에 대해 설명하시겠습니까? 이현주의 입이 열렸다가 닫혔다. 이전에 지었던 비웃음은 사라지고 없었다.
임 검사가 그녀가 정신을 차리기 전에 말했다. 이 영상은 이현주 경위의 행동이 고의적이었음을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합니다. 이것은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난폭 운전으로 인한 위험 초래였습니다. 송 변호사가 일어섰다. 재판장님 휴정을 요청합니다. 오 판사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1시간 후에 재개하겠습니다. 휴정 시간 동안 이현주는 송 변호사와 회의실에 앉아 있었다. 저 영상이 모든 걸 바꿔놨어요. 송 변호사가 말했다. 지금 당장 전략을 수정해야 해요. 이현주는 머리를 쓸어 넘겼다. 제가 뭘 하길 바라는데요. 증인석에서 울기라도 하라는 건가요? 자비를 구걸하라고요. 송 변호사의 표정이 굳어졌다. 책임을 져야 해요.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이현주 씨, 이건 단지 체면을 살리는 문제가 아니에요. 당신의 경력과 자유를 지키는 문제입니다. 이현주는 천장을 바라보며 등을 기댔다. 알았어요. 그렇게 하죠. 재판이 재개되자 이현주가 증인석에 섰다. 그녀가 마이크를 조정하는 동안 법정은 조용했다. 이현주 경위 임 검사가 시작했다. 당신의 행동이 윤재혁 씨의 부상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이현주는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때 멈출 수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다시 침묵. 네. 그렇다면 왜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현주가 숨을 내쉬었다. 제가 성급했습니다. 신호가 바뀌는 걸 보고 지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임 검사가 팔짱을 꼈다. 그리고 사고 후에 아무런 걱정이나 뉘우침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현주는 증인석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저는 목소리가 잠겼다.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약해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임 검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당신의 행동을 후회하십니까? 이현주는 힘겹게 침을 삼켰다. 네. 오 판사는 그녀를 주의 깊게 지켜보았다. 이현주 경위, 오늘 왜 여기에 있는지 이해하십니까? 이현주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재판장님. 판사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그렇다면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지 한순간의 무모함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자신들은 결과에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고 믿게 만드는 면죄부 문화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은 법 위에 있지 않습니다. 이현주 경위, 그리고 오늘 당신은 당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현주의 숨이 멎었다. 오 판사의 의사봉이 내려쳐졌다. 본 법정은 이현주 경위에게 난폭 운전으로 인한 위험 초래 및 직권 남용 혐의로 유죄를 선고합니다. 선고는 기주 후에 있을 것입니다. 패정합니다. 법정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현주는 얼어붙은 차에 앉아 있었고 그녀의 세계는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임 검사는 윤재혁 씨와 눈빛을 교환했다. 정의는 실현된 것이었다. 이현주 경위의 유죄 판결 여파는 도시 전체에 충격을 안겼다. 한때 당당하게 법정에 들어섰던 자신감 넘치던 경찰관은 이제 가혹한 책임의 현실에 직면했다 소수이긴 했지만 그녀의 지지자들은 그녀가 본보기로 희생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건은 단지 이현주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다. 법 집행기관 내에 견제받지 않는 권력과 특권이라는 더 큰 문제에 관한 것이었다. 판결 후 2주가 지났고 이제 법정은 이현주의 선고 공판을 위해 다시 한번 만원이었다. 오진석 판사가 입장하여 자리에 앉자 기대감으로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모두 기립 법정 경위가 외쳤다. 모두 따랐다. 이번에는 이현주도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약간 숙인 채 서 있었고 더 이상 이전의 오만한 자세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의 변호인 송지은 변호사가 그녀에게 무언가를 속삭였지만 이현주의 표정은 멍했다. 모두 앉으십시오. 오 판사가 말하고는 방 안을 훑어본 후 이현주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이현주 경위 귀하는 난폭 운전으로 인한 위험 초래 및 직권 남용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선고를 내리기 전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이현주는 심호흡을 하고 일어섰다. 법정 전체가 숨을 죽이고 기다리는 듯했다. 재판장님. 그녀가 이전보다 낮은 목소리로 시작했다.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윤재혁 씨와 그 가족분들,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저는 실수를 저질렀고 제 행동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입니다. 제 지위가 제 선택의 결과에 눈멀게 했고 그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법정 안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어떤 회의론자들은 그녀의 말이 연기라고 믿으며 눈을 흘겼다. 다른 이들은 한때 철옹성 같던 그녀의 갑옷에 난 균열을 보며 어쩌면 그녀가 마침내 교훈을 얻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오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읽을 수 없었다. 고맙습니다. 이현주 경위 귀하의 말은 감사하지만 전에도 말했듯이 의도가 결과를 지우지는 못합니다. 행동에는 결과가 따릅니다. 그는 안경을 고쳐 쓰고 선고 보고서를 집어들었다. 귀하의 행동의 심각성과 법의 존엄성을 지켜야 할 필요성을 고려하여 본 법정은 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며 18개월 후 가석방 자격을 부여합니다. 법정 전체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다. 이현주의 몸이 굳어졌고 그녀의 손은 피고인석 가장자리를 꽉 잡았다. 송 변호사가 그녀의 팔을 잡았지만 이현주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오 판사의 목소리가 소음을 갈랐다. 더불어 귀하는 경찰 배지를 박탈당하며 석방 후 어떠한 법집행기관에도 재취업할 수 없습니다. 놀란 침묵이 흘렀다. 이현주는 거칠게 숨을 들이쉬었다. 자유를 잃는 것도 힘들었지만 자신의 경력, 자신의 정체성을 잃는 것은 그녀가 완전히 준비하지 못한 일이었다. 패정합니다. 오 판사의 의사봉이 최종적으로 내려쳐졌다. 이현주가 끌려나가면서 그녀는 원고석을 향해 마지막 시선을 던졌다. 윤재혁 씨는 다친 손목을 무릎에 올린 채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는 미소 짓지도 우쭐해 하지도 않았다. 그는 단지 한 번 고개를 끄덕였을 뿐 정의가 실현되었음을 조용히 인정하는 것이었다. 법원 밖에서 기자들은 반응을 담기 위해 분주했다. 담당 검사였던 임수아 검사가 마이크 앞으로 나섰다. 이 사건은 결코 복수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책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무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것, 심지어 배지를 단 사람조차도 예외는 아니라는 것을 보장하는 쪽으로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윤재혁 씨의 딸 윤은지가 아버지 옆에 서 있었다. 소감을 묻자 그녀는 간단히 말했다. 저희는 복수를 원하지 않았어요. 정의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는 그것을 얻었습니다. 한편 송지은 변호사는 항소에 대한 질문을 무시하며 기자들 사이를 빠르게 지나갔다. 사실 이현주에게는 판결을 뒤집을 근거가 없었다. 증거는 압도적이었고 대중의 감시는 너무나 강렬했다. 이현주 자신은 구치소로 이송되는 동안 침묵을 지켰다. 그녀는 창밖을 응시했고 한때 자신이 순찰했던 도시는 이제 흐릿한 움직임으로 보였다. 처음으로 그녀는 법의 집행자가 아니라 법의 대상이 된 것이었다. 수감된 지 6개월 후 이현주는 법원에서 지정해준 상담사인 배소희 박사와 마주 앉았다. 회색빛의 단단한 교도소 벽은 그녀의 마지막 남은 허세를 벗겨냈다. 여기 온 지 반년이 되었네요. 배 박사가 말했다. 기분이 어떠세요? 이현주가 숨을 내쉬었다. 제가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배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좋은 시작점이에요. 생전 처음으로 이현주는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이 사건은 경찰 책임론을 둘러싼 논의에서 중요한 판례가 되었다. 오진석 판사의 확고하지만 공정한 판결은 법조계에서 선례로 인용되었다. 임수아 검사는 검찰청에서 계속 일하며 부패가 도사리는 곳이라면 어디든 기소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그리고 윤재혁 씨는 회복했다.
그의 손목도 정의에 대한 그의 믿음도, 그리고 느리지만 확실하게 시스템이 바뀔 수 있다는 그의 신념도, 이현주의 이야기는 그 법정에서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그녀를 그곳으로 이끈 선택들과 마주해야 할 교도소 벽 안에서 계속되었다. 그녀가 변화된 모습으로 나올지는 오직 시간만이 답해줄 수 있는 질문이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녀는 더 이상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아니었다.